안녕하세요 여러분, 써뉴쌤이에요. 요양보호사 시험 기출문제 풀이 7번째 시간입니다. 16번 대상자를 돌보던 요양보호사가 고열과 인후통이 있어 독감이 의심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독감은 나라에서 정한 법정 감염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감염병에 걸린 것이 의심이 될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격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하고 격리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자, 고열의 기준은 38도 이상부터는 고열이라고 하고요. 38도 밑에는 미열이라고 불러요. 인후통은 목이 아픈 거고요. 고열이 나고 목이 아플 때, 이때 독감의 전파력이 최고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건강하게 보호하도록 내 자신이 격리에 들어가셔서 치료를 받는 것이 나에게도 좋고 타인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17번 요양보호사가 감염되면 대상자에게도 전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 질병은?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포인트는 퍼지는 병을 찾으세요. 남에게 병을 퍼뜨릴 수 있는 질병을 찾으세요. 신장염이나 요로감염은 알레르기성 비염은 나 자신만 공격하지 남을 공격하는 병은 아니죠. 자, 그래서 남을 공격하는 병을 찾아라. 그러면 4번 노로바이러스 장염이에요. 여기에 바이러스 이름은 노로예요.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리면 한 일주일 정도 노르셔야 돼요. 음식 만지는 일을 하지 말고 청결하게 하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타오거나 한 항생제를 잘 먹도록 한다. 이 노로바이러스는 장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구토하고 설사하고 고열이 나고 배가 아파요. 이 병에 걸리고 나면 살이 한 4-5kg는 기본적으로 쭉 빠지게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체격이 좀 있는 어른이라 하더라도 하루에 설사 8-9번씩 싸면은 탈수가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장염에 걸렸을 때는 한 3-4일 정도 입원 치료하는 게 좋습니다. 18번 대장암 예방을 고려한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은? 자, 그러면 대장암이란 무슨 암이냐? 똥을 못 싸서 걸리는 암이에요. 똥 못 싸게 하는 암이에요. 그래서 대장암 환자 그날의 고민은 내가 오늘 똥을 싸느냐 못 싸느냐예요. 그러니까 똥을 잘 싸게 하는 음식은 좋은 음식이고, 똥을 못 싸게 하는 음식은 나쁜 음식이고, 똥을 잘 싸게 하는 생활 습관은 좋은 습관이고, 똥 싸는 것을 방해하는 습관은 나쁜 습관이에요. 물을 많이 마시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신호가 왔을 때 바로바로 화장실에 가는 거, 복부를 우측에서 좌측, 시계 방향으로 오른쪽에 있는 똥을 왼쪽으로 밀면서 마사지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똥을 잘 싸는 좋은 습관이에요. 하지만 나쁜 습관은 목이 마른데도 물을 먹지 않고, 풀떼기 음식을 먹지 않고, 패스트푸드 고기만 먹고, 그리고 똥 마려운데도 화장실에 가지 않고 똥을 잘 참고, 이런 습관은 똥을 잘 싸지 못하게 하는 나쁜 습관이에요. 자, 실제로 대장암은 오래된 똥이 문제예요. 그래서 평소에 변비가 있고 똥을 평소에 잘 참고 이런 사람들이 대장암에 실제로 더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5개 중에서 통곡물로 만든 음식을 제공한다가 정답이죠. 통곡물이 없으면 야채 풀떼기를 먹인다. 그래서 예전에는 못 살 때 먹었던 음식인 이 구황작물, 고구마, 감자, 시래기, 이런 것들이, 옥수수 이런 것들이 지금은 대장암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식품이죠. 왜냐하면 대장 안에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주름살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주름살 새배기에는 이 똥들이 박혀 있어요. 이 박힌 똥을 싹싹 긁어서 밖으로 빼내주는 역할을 잘 하는 것을 우리는 섬유줄이라고 불러요. 한마디로 말하면 풀떼기죠. 이 풀떼기들이 그물처럼 나와서 똥을 싹싹 감아서 밖으로 빼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구마가 방귀 뀌면 고약한 냄새가 나지만 사실 대장 청소에는 가장 좋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고구마에서 나온 섬유질이 이 쑥변을 긁어서 나올 때 기생충의 알까지 긁어서 밖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고구마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굳이 기생충 구충제를 많이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래서 대장암에 좋은 음식, 똥 잘 싸는 음식을 찾도록 한다. 우리는 똥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똥은 우리 몸의 건강 신호예요. 소변도 우리 몸의 건강 신호예요. 그리고 똥은 알아요. 내가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 똥은 아주 정직하게 그대로 뱉어냅니다. 그래서 똥을 쌀 때는 반드시 내 똥을 확인하고 내리셔야 돼요. 똥은
담즙이 잘 나와서 반드시 똥색이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제 먹은 흔적이 가능하면 똥의 형체를 보이지 않는 똥이 좋아요. 내가 어저께 김치를 먹었어요. 그리고 버섯을 먹었어요. 당근을 먹었어요. 그 모습이 그대로 보이게 자꾸 똥에서 나오면요, 그 음식은 여러분의 장이 잘 소화를 못 시키는 암이에요. 아니, 그 성분인 거예요. 음식이에요. 그래서 내 위에, 내 소화기에 부담을 일으킨다는 신호예요. 모양이 그대로 갖추어서 나온다는 건요. 자, 제가 예전에 우리 시어머니 췌장암 수발을 들을 때 간이병기에다가 똥을 따로 싸라고 해서 그 음가를 제가 손에 얹어서 물에 싹싹 씻었어요. 왜 그러느냐? 제가 식이요법을 했거든요. 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식이요법으로 드린 표고버섯이, 당근이, 브로콜리 이렇게 똥에서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녁에 싼 똥에서 브로콜리 나왔다, 그러면 아무리 브로콜리 좋은 음식이라 하더라도 우리 어머니의 소화기는 그거를 빨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식사에서는 그 브로콜리를 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식이요법을 했어요. 그래서 2달 판정받으신 어머니를 10개월 정도 살게 해드렸거든요. 자, 물론 제가 이렇게 식이요법을 해서 오래 살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병원에서는 그때 그 의학적인 기술로 봤을 때 췌장암은 그 상태에서 그렇게 몇 달을 오래 버티기는 어려웠는데, 어쨌든 한 10개월 정도 저희와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자, 똥을 하대하시면 안 돼요. 똥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똥은 반드시 확인하고 내리셔야 된다. 물을 함부로 내지 마시고 꼭 살펴보셔야 돼요. 똥에서 나오면 안 되는 것들, 음식의 알갱이가 그대로 나오면 안 되고요. 피가 나오면 안 되고요. 고름이 나와도 안 돼요. 자, 그래서 똥이 반드시 똥색인지, 먹은 음식이 흔적을 알아보지 못하게 잘 소화가 돼서 나오는지, 그리고 똥 모양이 좋은지. 그래서 똥이 굵으면요, 그 굵은 굵기가 바로 여러분의 대장의 사이즈예요. 그래서 똥자루가 크다, 똥자루가 큰 것은요, 소화기의 대장, 소화기도 좋지만 특히 대장이 큰 거를 말하죠. 자, 그래서 똥이 매실씨처럼 나온다 그러면은 안에 안 좋은 덩어리가 있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그리고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는데 이유 없이 똥이 2주 이상 나오지 않고 애를 먹인다? 그러면 빨리 큰 병원이나 가까운 좀 준종합 정도 가셔서 대장 내시경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장암의 신호가 보통 그렇게 오거든요. 근데 대장이 길기 때문에 대장암의 신호를 우리가 빨리빨리 캐치하지 못해요. 우리가 그런 나쁜 병에 대한 신호를 캐치하는 방법은 항상 내가 싼 똥을 확인하도록 한다입니다. 자, 19번 노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호흡기계 변화는, 노화란 좋은 것은 감소하고 나쁜 것은 증가하는 게 노화예요. 그런데 어디 가요? 호흡기계, 숨쉬는 곳을 말해요. 자, 첫 번째 숨쉬는 곳 비강, 콧구멍이죠. 그 다음에 기도, 공기가 지나가는 기도가 있어요. 기관지가 있어요. 폐가 있어요. 자, 이렇게 젊은 날에는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물질을 탁탁탁 가래를 통해서 그 다음에 기침, 가래를 통해서 이물질들이 잘 덩어리를 이루어서 밖으로 나갔어요. 무엇을 통해서? 기침이죠. 기침을 통해서 아침에 가래를 잘 뱉어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으면 이런 불순물이 많이 끼는데도 불구하고 이 달라붙은 얘네를 기침이 콜록콜록 나서 탁탁 뱉어내는 능력이 감소하게 돼요. 그러면서 가래는 점점 덩어리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노인이 되면 자연스럽게 호흡기에 이 능력들이 감소하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감기나 폐렴이 더 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여러 가지 면역력이 다 떨어져 있지만 특히 호흡기계의 능력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이 폐를 공격하는 이런 질병들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감 주사를 가장 먼저 맞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기침 반사 감소다. 기침은 결코 나쁜 게 아니에요. 건강한 방어 기전이에요. 우리 기관지 폐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뱉어내는데 기침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소아과에 입원하는 아이들은요, 처음에는 기침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액을 쏘고 그리고 항생제를 들어가고 가래를 삭히는 거담제 주사를 놓게 되면 이 뭉쳐있는 가래가 풀어지면서 기침을 자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막 기침을 많이 해요.
그렇게 많이 하다가 덩어리를 뱉어내요. 가래 덩어리를 빨리 뱉어내는 아이들이 빨리 집에를 가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걱정을 하세요. 집에서는 기침을 하지 않았는데 병원에 와서 기침을 더 많이 해요. 더 나빠진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자, 20번에 꽃가루에 노출된 대상자가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며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할 경우 의심되는 질병은, 자, 꽃가루. 우리 보통 사람들은 꽃가루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이런 꽃가루, 개털, 고양이털, 진먼지, 진드기 이런 거를 가까이 했을 때 기관지가 금방 부풀어 오르고 숨이 차서 쌕쌕거리는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천식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천식은 숨찬 병이에요. 쌕쌕이병. 그리고 쌕쌕거리는 소리는 왜 그러느냐? 기관지가 붓게 되니까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져서 압력이 세지죠. 그래서 쌕쌕 쌕쌕 이렇게 숨찬 소리가 납니다. 자, 누군가는 기관지가 약해서 천식이 생기고요. 누군가는 코에 염증을 노상 달고 다녀서 콧물이 나요. 비염이죠. 누군가는 피부가 노상 가려워서 긁고 다닙니다. 그것을 아토피부라고 하는데 이 부자가 발음이 불편하니까 부는 생략을 하고 아토피라고 해요. 아토는 가렵다. 가려운 피부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 아토피, 가려운 콧구멍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 비염, 가려운 기관지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 천식. 자, 알러지는 그러면 꼭 나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알러지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나는요 꽃가루가 싫어요. 나는 개털이 싫어요. 나는 땅콩이 싫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땅콩을 주지 마세요. 개털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꽃가루 가까이에 저를 데리고 가지 마세요. 라는 우리 몸이 보내는 좋은 신호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런 알러지에 내가 반응하는 체질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게 되냐면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나서야 알게 돼요. 내가 꽃가루에 알러지가 있다는 걸, 내가 개털에, 내가 땅콩을 먹었을 때 숨을 못 쉰다는 걸 알게 돼요. 하지만 지금은 이 알러지 검사가 매우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12개월 이상의 돌이 지난 아이라면 누구나 피를 빼서 내가 어떤 것에 대해 알러지가 있는지 반응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 플러스에서 빨간색으로 삐뽀 뜬 이 물질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돼요. 음식이나 물질 등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개털로 나왔다, 계란 노른자로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와 가까이만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을 사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꼭 알러지 체질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21번 혈액 내 헤모글로빈이 부족하여 몸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질병은, 자, 그러면 헤모글로빈이라는 것은 산소피를 말해요. 혈색소라고도 하는데 우리 적혈구의 가운데 핵 속에 들어있는 게 헤모글로빈이에요. 적혈구는 산소를 품고 있는 피고 우리 몸의 중심이 되는 피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피죠. 자, 이 피가 부족하게 되면 부족할 빈자에 피혈, 빈혈이라고 불러요. 빈혈. 자, 그래서 정답은 빈혈이고요. 자, 빈혈이 있으면 산소피가 부족해요. 몸 안에 산소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헐떡거려요. 숨이 차요. 그리고 핑크색을 이루지 못해요. 창백하죠. 그리고 피 속에 산소피가 부족한 피가 많으니까 산소가 부족한 그 퍼센트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반대로 이산화탄소는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뇌는 산소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장기인데 뇌에 산소가 부족하니까 집중을 할 수가 없고요. 멍 때리고요. 몹시 피곤하고요. 조금만 걸어도 헐떡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노인이 되면 이 빈혈은 피할 수가 없게 돼요. 왜 그러느냐? 피를 만드는 주 물질이 철분이에요. 고급 단백질인 철분. 설령 고기를 잘 먹는다 하더라도 빈혈이 있는 이유는 일단은 골수에서 피를 많이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젊은 날처럼 퐁퐁퐁 하고 시원하게 피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피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동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 위산에서 나오는 그 합성 인자가 있어요. 우리가 비타민 12, 코발라민이 흡수가 되어야 이 완벽한 적혈구를 만들게 되는데, 이 위산이 잘 나오지 않게 돼요. 양이 줄죠. 양이 줄면서 건강한 적혈구를 만드는 합성 인자도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빈혈은 노화와 함께 찾아올 수밖에 없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니까 위가 안 좋은 위장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또 빈혈이 있어요. 그래서 동전의 앞뒤로 함께 움직여요. 앞면이 위장병이 있으면 뒷면은 빈혈이 있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위암에 걸리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수혈을 받기 시작합니다. 빈혈이 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부족하다, 혈색소가 부족하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부족할 빈자, 빈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 또 철분제를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한두 번씩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2번 빈혈이에요. 자, 22번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자, 골다공증이라는 것은 뼈 골자에 마늘 다자에 구멍 공자예요. 뼈에 골질이 빠지면서 구멍이 송송송 나는 거죠. 뼈의 골질은 여러 가지 이유로 빠지는데, 지나치게 짜거나 지나치게 단 것을 먹어도 소변을 볼 때마다 잘 빠지고요. 우리가 쾅쾅거리는 체중이 실리는 쾅쾅쾅거리는 운동을 해서 피 속에 있는 칼슘이 구멍난 뼈 속으로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체중이 땅땅땅 하고 실리는 운동을 잘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처럼 운동을 좋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뼈의 골질이 더 약해져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소변을 볼 때마다 또 칼슘이 또 많이 빠져나가요. 또 우리가 똥을 쌀 때마다 또 칼슘이 또 빠져나가거든요. 자, 그러기 때문에 골다공증은 나이와 함께 찾아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죠. 여성은 여성다운 에스트로겐이 감소하게 되고, 남자는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좀 감소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 칼슘을, 예전에는 예를 들어 여자들은 임신을 대비해서 항상 2인분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뼛속에 저장을 했는데, 이제 에스트로겐이라는 그 미의 여신인 암컷의 능력을 가진 이 호르몬이 잘 나오지 않게 되면 더 이상 임신을 하지 않는다고 갱년기가 와버리면은 몸이 반응을 해요. 아, 이제 자식을 낳지 않을 거구나. 그러면 내가 뼈에다가 굳이 칼슘을 저장할 필요가 없네. 너 애기 안 만들 거니까. 그래서 반띵을 해요. 뭐든지 다 반띵을 해요. 그리고 소변으로 나가는 거를 애써서 붙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로 골다공증은 올 수밖에 없게 되죠. 특히 여자와 남자 중에 여자가 더 심하다. 그리고 이미 자식을 하나 둘은 낳았어요. 그러면 이미 여자들은 골질이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골절이라는 것은 뼈 골자의 끈을 절자인데,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것을 말해요. 자, 그런데 이 골다공증이 정말 괴로운 이유는 따로 있어요. 우리 입안을 혀로 좀 밀어보죠. 자, 뭐가 닿죠? 치아가 있죠. 자, 치아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칼슘 덩어리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뼈죠. 그리고 가장 약한 뼈예요. 그리고 이렇게 골질이 빠지면 특히 어금니가 잘 깨집니다. 깍두기 먹다가, 하드 먹다가, 땅콩 먹다가, 꽃게를 씹어 먹다가 이빨이 잘 부서져요. 자, 그래서 골다공증 치료는 왜 받아야 되냐면, 특히나 어금니가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골다공증 치료는 받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요즘에는 비타민 D 주사를 많이 맞는 편이에요. 주변에서도 많이 맞으시죠? 그러니까 석 달에 한 번 골다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 D 주사를 맞으시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햇빛을 충분히 받으시고 뼈가 튼튼해지도록. 그리고 평소에 검정쌀, 검정콩, 검정깨, 이렇게 검정색의 음식을 좀 자주 즐겨 먹고요. 그 다음에 멸치, 그 다음에 치즈, 유제품 등을 좀 섭취하시는 거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뼈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기둥이에요. 기둥이 무너지면 정말로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어요. 경추뼈가 금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주저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자, 그래서 뼈도 소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걱정이 되면 피 속에 떠다니는 칼슘이 구멍난 뼈 속으로 잘 들어가도록 쿵쾅쿵쾅 하는 운동을 체중이 실리는 운동이다. 체중이 더해지는 운동이다. 그래서 체중 부하, 부가, 운동, 체중 부가, 체중 부하. 자, 체중이 실리는 쾅쾅거리는, 힘이 있는 쾅쾅거리는 운동을 하도록 한다. 그런데 퇴행성 관절염이다. 그러면 염증을 박박 긁지 않도록 부드러운 운동을 해야 돼요. 수영을 한다든가 체조, 걷기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골다공증이니까 체중에 쾅쾅 실리는 체중 부하 운동을 하도록 한다. 자, 23번 노인에게 흔한 피부 건조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자, 노인이 되면 세포 안에 들어있는 수분이 좀 감소합니다. 그래서 수분이 잘 마르죠. 그리고 갈증은 나지만 물을 또 많이 드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화장실에 가는 게 번거롭고, 그리고 요실금도 있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물을 또 꺼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가 수분이 마르게 돼요. 그래서 피부의 노화가 더 젊은이보다 빨리 진행되는데, 그 피부 노화로 인해서 오는 피부 질환 중에 하나가 피부 건조증이에요. 그러니까 피부 건조증은 한번 시작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쭉 가는 거예요. 이게 완치가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습제를 바르거나 필요하다면 오일을 발라서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는 거 좋아요. 하지만 실제로 노인시설 같은 데서는 오일을 발라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끄러워서 낙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목욕 후 몸에 물기가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바르도록 한다. 자, 24번 대상자가 안정시에 떨림 증상이 있고 무표정하며 자세가 불안정할 때 의심되는 질병은, 자, 쉴 때도 노상 떤다, 달달달 떤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걷는다. 이게 무슨 병이냐? 파킨슨이에요. 자, 파킨슨은 영국의 의사 파킨슨이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붙였어요. 자, 그러면 파킨슨과 치매는 어떻게 다르냐? 자, 우리 뇌는요, 크게 대뇌가 있고 중뇌가 있어요. 이 대뇌는 인지를 담당합니다. 인지, 이성.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대뇌가 발달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는 동작을 하는 것, 이런 것은 중뇌에서 담당을 해요. 자, 그래서 민첩하고 잽싸고 빠르고 운동을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중뇌가 발달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치매는 애초에 어디서부터 고장이 나느냐? 그렇죠. 대뇌 인지를 담당하는 곳에서부터 문제가 생겨서 중뇌로 쭉 전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지장애가 가장 먼저 와요. 진압력 장애가 오죠. 시간, 장소, 사람, 날짜를 잘 구별하지 못하는 인지장애가 오는 게 치매고요. 자, 파킨슨은 어디에서부터 진행을 하느냐? 운동을 담당하는 중뇌에서부터 진행해서 인지로 갑니다. 그러니까 파킨슨병 환자는 인지장애가 전혀 없어요. 다만 사지를 제 뜻대로 잘 작동할 수가 없다는 불편함이 있지, 인지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치매 환자는 인지에서 행동장애로 발전을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치매 환자가 행동장애까지 갔을 때는 이미 치매 말기인 거예요. 자, 파킨슨병 환자는 중뇌에서의 손상부터 인지로 가요.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가 인지까지 손상이 됐을 때는 이미 파킨슨병 말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치매 환자는 인지의 손상이 오기 때문에 인지와 관련된 인지장애 사고가 어디에서 빵빵 터질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곁을 지켜줘야 되는 거고, 파킨슨병 환자는 중뇌의 손상으로 인해서 운동장애로 인한 사고가 어디에서 날지 몰라요. 특히 낙상 사고가.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곁을 지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파킨슨병이 있으시면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노상 떨고, 그 다음에 구부정한 자세, 그리고 이제 스마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화가 난 표정, 그리고 구부정하고 달달달 떠는 걸음을 하시는 분은 파킨슨병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를 똘똘하게 하는 호르몬 도파민이 있는데, 이 도파민이 어느 날 잘 나오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행동장애, 중뇌에 문제가 오게 되는 병, 그게 바로 파킨슨이다.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들이 이 먹는 약은 도파민 제제입니다. 안에서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외부에서 도파민을 넣어주고 있는 거예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우리를 똘똘하게 하는 호르몬 중에 하나가 갑상선에서 나오는 티록신이거든요. 근데 이 티록신이 어느 날 잘 나오지 않게 돼서 무기력해지고 기억력이 감소하고 동작이 느려지고 또 이 대사도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이 찌고 비만해지고 생리가 불순해지고 만성 피로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것을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티록신을 외부에서 넣어주게 되죠. 자, 25번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혈관이 막히면 경색이고 터졌을 때는 뇌내 출혈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우리 뇌는 피 속에 들어있는 산소와 포도당을 받아 먹어야 살거든요. 근데 이 피라는 것은 혈관 밖으로 나오면 다 터져서 죽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피를 받아 먹지 못하게 되거나 터져서 다량으로 피를 잃어버려서, 그렇죠, 다량으로 피가 빠져나가서 뇌세포가 피를 받아 먹지 못하게 되면 이 뇌는 굶어 죽게 돼요. 그런데 그 부위가 언어를 담당하는 곳이다. 그러면 언어마비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행동을 담당하는 곳이다. 동작을, 그러면 동작에 관한 장애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몸의 균형을 상실하게 된다. 마비가 오는 게 되는 거죠. 운동실조증이 오고, 그 다음에 반절에 몸을 못 쓰게 된다. 그럼 반신마비가 오는 거죠. 감각만 못 듣게 된다. 그러면 감각마비가 오는 거죠. 자, 이렇게 중심이 되는 곳에 바람이 들어가면 그 결과물이 무엇이냐? 그렇죠. 마비라고 해요. 마비. 언어를 담당하는 곳에 마비가 오면 언어마비,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곳에 문제가 오면, 그렇죠, 행동마비, 운동마비, 운동실조증 등이 오게 됩니다. 5번 몸의 균형 상실, 운동실조증. 자, 백내장이 발생하는 눈의 부위는, 백내장이라는 것은 흰백자의 안내자예요. 그래서 우리 눈동자에 하얀 불순물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끼게 되는 거죠. 보통 백내장은 만 40부터 옵니다. 저도 오른쪽 눈인가가 백내장이 좀 왔어요. 그리고 암 치료 후유증으로 눈이 노안이 좀 빨리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년 사이에 이제 조만간 아마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될지도 몰라요. 자, 백내장은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질환이에요. 그런데 이 백내장이 덜 생기게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좀 불편해요. 집 앞에 마트를 갈 때도 선글라스를 끼는 게 좋아요. 햇빛을 가능하면 자외선을 정면으로 눈에 부딪히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바로 가장 눈의 노화를 촉진하지 않는 생활 습관이에요. 사실 이 형광등 불빛에 있을 때도 선글라스를 낄 수만 있다면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자, 그래서 백내장은 안압이 올라가는 병이 아니라 눈에 찌찌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끼는 거니까 눈이 아프다든가 이러지는 않아요. 안압이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불편하죠. 좀 잘 보이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불빛을 보면 무지개가 보이고 좀 흐릿하게 보이고, 유리창에 때가 낀 거니까
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백내장 수술을 한다는 것은 이 유리창의 때를 지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는 자기가 끼고 있는 안경을 벗어 던지는 분들도 꽤 있어요. 자, 그래서 5번 수정체 눈동자에 흰 때가 끼는 거, 흰 백자, 그래서 백내장이에요. 자, 황반이라는 것은 시세포가 가장 많이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력이 1.2예요, 1.0이에요 하죠. 그 시력이 좋네 나쁘네 하는 부위가 황반이에요. 그런데 이 눈을 혹사시키는 가장 나쁜 습관은 자꾸 보는 거예요. 자꾸 보는 거. 그런데 요즘에 볼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날을 새도 다 못 보죠. 이렇게 눈을 어린 나이부터 혹사를 시키다 보니까 이 황반변성이라는 질병이 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눈의 영양소인 루테인이 급격히 부족하게 되면 황반이 변성이 오면서 실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황반 변성이 오면 여기에 우리가 눈 영양제를 주사로 주입하는 치료를 받아야 돼요. 얼마나 무서워요. 진짜 백신, 팔뚝에다 백신 맞는 것만 해도 무서운데 눈동자를 고정시켜 놓고 눈에다가 주사를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눈을 혹사시키는 현대인이라면 또 루테인을 먹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먹고 있어요. 여러분도 드세요.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근데 나는 약이 싫어요? 그러면 베리베리는 다 눈에 좋아요. 아시베리, 블루베리, 하여튼 베리가 붙은 것은 다 눈에 가장 좋은 그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다. 안토시아닌 덩어리니까요. 자, 27번에 당뇨병 대상자의 운동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당뇨병이라는 것은 췌장의 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거예요. 췌장에서는 인슐린과 글루카곤을 분비하는데 이 인슐린이 췌장액이 잘 분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췌장이 이제 내가 80년을 동안 쓸 췌장액을 40에 다 써버렸다. 그러면 40에 당뇨병이 오는 거고 50에 당뇨병이 오는 거고 20대에 당뇨병이 오는 거예요. 자, 우리 아시아인들은 췌장의 길이가 서양인들보다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인들은 서양인들보다 날씬하더라도 췌장이 먼저 망가지기 때문에 당뇨가 많아요. 자, 당뇨병은 뭐니 해도 3요법을 잘해야 돼요. 자, 음식을 조절하는 식이요법. 이 조절하는 의미는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당뇨병 환자는 절대로 굶으면 안 돼요. 저혈당 쇼크에 빠지기 때문에 당뇨란 제멋대로 혈당이 올라가고 제멋대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말해요. 혈당이.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떨어졌을 때 저혈당 쇼크의 후유증은 뇌 손상이에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규칙적인 식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과한 당을 먹지 말아라 이거지 굶어라 이 뜻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식이요법, 그리고 매일매일 적당하게 운동을 하면 인슐린이 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약물의 의존도를 좀 줄일 수가 있죠. 약물의 개수가 좀 줄어든다든가. 그래서 운동요법, 의사의 처방을 잘 지키는 약물요법. 그래서 이 3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3요법만 잘 하시면 당뇨병을 가진 채로 20년, 30년을 끄떡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매일 30분 정도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특히 식후의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식후 30분이 혈당이 최고치를 찍는 시간이에요. 그때 운동하시는 게 가장 좋다. 자, 28번에 노화로 인한 수면 양상의 변화는, 수면은 잠을 말해요. 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잠을 자게 하는 멜라토닌이 감소합니다. 어렸을 때는 이게 팡팡팡 나와요. 그래서 아침이 돼도 눈을 뜨지 못하고 학교를 기어가죠. 저도 그랬어요. 저는요, 심지어 너무 졸려서 버스 타고 학교를 다녔죠. 버스 타고 갔는데 눈을 떴더니 제가 알지 못하는 시골에 와 있었어요. 중간에 안 내리고 쭉 간 거예요. 야속하게 아저씨도 좀 깨워주시지. 안 깨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있는 돈 다 털어서 택시 타고 학교를 온 적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노인의 수면은 잠들기가 어렵고 중간에 한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또 어렵다. 그래서
그 깊은 수면을 이루기가 어렵다. 수면 중에 자주 깬다가 정답이죠. 이 멜라토닌이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은요. 낮에 머리에 모자를 쓰지 말고 햇빛을 충분히 받아 놓으면 이제 저녁에 불을 끄잖아요. 그러면 깜깜하다고 인지가 되면 이 낮 동안에 받았던 햇빛이 이 멜라토닌을 쭉 밀어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낮에 햇빛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웬만해서는 이 불면증이 없습니다. 멜라토닌이 잘 나오기 때문에. 자, 현대인들이 또 불면증이 많은 이유가 해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해를. 건물에 들어가면 밤이 돼서 건물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 우울증, 불면증을 달고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시골 사람들은 밭에서 일하니까 햇빛을 많이 보기 때문에 또 육체 노동을 하니까 노곤하죠. 그래서 불면증이 거의 없는 편이시죠. 저녁 8시면 다 주무시니까. 자, 29번에 여성 노인의 성적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이요. 자궁이 없다는 것과 성적인 거하고는 아무 연관성이 없다. 자, 30번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비상약은, 자, 우리가 약국이 문이 닫은 시간에 응급약을 지정해 놨어요.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감기약, 소화제, 파스. 해열 진통제라는 건 해소한다. 열을 진정시킨다. 통증을 진정시키는 약이다. 그래서 약지자를 써서 진통제. 열을 떨어뜨리고 통증을 가라앉는다. 해열 진통제. 타이레놀이 생각나시죠? 예, 타이레놀,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은 좀 외우셔야겠네요. 편의점에서 구할 수 있는 비상약에 들어갑니다. 31번 음주를 하고 있는 대상자의 절주를 돕는 방법은, 자, 절주라는 것은 끊을 젖자, 술 주자죠. 주님을 끊는 거예요. 자, 3번 절주 의지를 주변 사람에게 알린다. 나 오늘부터 술 안 먹기로 했어요. 우리 남편 술 끊는데요. 술 먹자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알리라는 거예요. 자, 3박 끊고 4일째 되는 날 마시죠. 이렇게 3박 4일 반복하다 보면 좀 줄긴 줄겠죠. 32번에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관리 책임자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되는 상황은,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포지션은 보고하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하는 사람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보고하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 5개 중에서 문제가 생긴 것을 보고해야 되는 상황을 찾으시면 돼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4번 대상자가 현기증과 두통을 호소한다. 그러면 빨리 보고하셔야 되고 빨리 이제 응급실로 모시고 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나의 상관에게 보고한다. 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그리고 나의 윗사람에게 보고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겠죠. 그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시면 돼요. 자, 현기증은 어지러운 거죠. 두통, 어지러울 현자, 어지럽고 뇌압이나 안압이나 혈액의 압력이 올라가면 두통이 있어요. 우리 대상자는 65세 이상, 치매, 중풍, 화상, 노인성 질병을 가진 아픈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현기증과 두통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중풍이 오는 신호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저혈당 쇼크의 또 증상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치하지 마시고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는 사람이다. 4번. 자, 33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고 보고하는 사람이다. 보고를 할 때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면 안 돼요. 중복되지 않게 보고하도록 한다. 우리는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하는 사람이다. 자,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가 시간과 장소를 혼동하고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때 돕는 방법은, 이제 죽음이 가까이 오면 아버지의 심장은 박동을 느리게 하죠. 그렇게 되면 피 속의 산소 포화도는 감소하고 이산화탄소는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 뇌에도 역시나 산소가 부족하게 되죠. 그리고 불순물들은 나가지 않고 몸 안에 쌓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뇌에 혼수가 오고 사리 판단을 잘 할 수가 없게 되죠. 이런 와중에도 남아있는 감각은 청각이에요. 청각. 그래서
내가 하는 말에 일일이 yes, no 대답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청각은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의를 지키도록 한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예의 바르게 행동한 요양보호사를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저귀를 좀 손봐주고 싶어요. 돌아가실 분이라고 막 함부로 벗기고 막 함부로 막 몸을 흔들고 그러면 안 돼요. 자, 이런 건 절대 안 돼요. 그래, 우리 이따 어디서 만날까? 야, 너 지금 근무라고 안 했어? 아니야, 이 양반 죽을 양반이야. 좀 있으면 죽을 거야. 아니, 못 알아들어. 괜찮아. 이러시면 절대 안 된다. 자, 청각은 돌아가신 후에도 2시간은 살아있다. 예의를 지킨 요양보호사가 되어야 된다. 예의를 지켜라. 자, 그래서 5번. 예를 들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요양보호사임을 알린다. 자, 제가 기저귀를 좀 봐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기저귀에 손을 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청각은 살아있다. 예의를 지켜라. 저는 이선유 요양보호사예요. 제가 기저귀를 좀 봐드릴게요. 그리고 등을 좀 문질러 드릴게요. 이렇게 미리미리 말을 하도록 한다. 면회를 왔어요. 기다리던 따님이 오셨어요. 기다리던 막내 아드님이 오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35번. 임종 대상자의 가족을 돕는 방법은, 문제는 이런 게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돌아가신 환자분의 장례식장에 참석한다든가 장지를 따라가는 일은 절대 없어요. 이거는 시험용이지 실제로 이런 일은 절대로 없다. 자, 3번에 가족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는다. 그러니까 예의를 갖추고 공감을 해서 같이 있는 사람, 이렇게 그런 것을 가장 교과서적인 문장을 찾으시면 돼요. 실제로 우리가 장례식장에 따라가는 일은 없다. 하지만 문제가 어쩌다 이런 식으로 하나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땐 당황하지 마시고 함께 있는다, 가족을 지지한다, 슬픔을 표현하도록 한다, 이런 것들이 정답이에요. 3번 가족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함께 있는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